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태조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건이 936년 사만을 통일하고 나서 7년을 집권하는데요. 일단 국방정책부터 좀 얘기해보죠. 평양을 좀 중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왕건의 어떤 북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국호 부분이에요. 이제 네. 국호를 다시 고려라고 하잖아요. 고려라는 국호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담겨 있고 고구려 계승의식에서 또 가장 중요시 되는 지역이 평양이에요. 한때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왕건이 이제 건국 초기부터 평양을 중시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자신의 사촌인 왕식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왕건의 뭐 대표적인 핵심 참모인데, 나중에도 큰 역할을. 예, 평양에 보내서 이 평양 재건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특히 지금의 이 황해도 쪽, 황주, 봉산, 해주 되게 큰 지역인데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이주해서 평양에 와서 살게 하고 평양성을 축조합니다. 그리고 왕건도 이 자주 평양을 방문을 해서 그 중요성,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왕이 이곳에 나타나시면 엄청 그 지역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죠. 자, 이 대외적인 외교 정치는 좀 어땠나요? 일단 고려는 우리가 흔히 조선과 구분해가지고 굉장히 자주적인 나라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직 이제 황제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뒤에 막 광종 때 가서 잠시 쓰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왕실의 용어들은 대부분 제후국의 것이 아닌 황제국의 것을 쓰죠. 예컨대 뭐 그렇죠, 과인 이거는 이제 제후국이라고 한다면 황제국은 진. 또는 뭐 태자, 세자. 조선에서는 천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세. 각종 용어들도 이제 황제국의 것, 즉 자주국의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가 이웃하고 있는 세력들이 북쪽으로 본다면 이제 아직 어떤 국가를 이루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한 세력으로서 여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 고려가 건국하기 10여 년 전에 이제 발해가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도 여전히 발해 세력들이 상당히 있는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발해를 멸망시킨 주체가 또 거란이었단 말이죠. 이래서 왕건은 이제 중국도 당시에 되게 혼란을 겪고 있어서 뭐 후당, 후진 뭐 등등 여러 나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여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에 온다고 한다면 넉넉하게 다 받아주되, 하지만 위험하니까 그렇게 대비는 하고, 그 다음 발해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다라고 하는 의식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발해 인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받아주는데, 실제 고려 초기에 굉장한 기간 동안 발해 인민들은 물론이고 여진인들이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해요. 그 다음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는 이제 적대감을 분명히 드러내죠. 일관된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거란만큼만. 거란은 도대체 믿을 수 없다. 거란은 발해국의 일원으로 있다가 발해를 멸망시킨 정말 나쁜 오랑캐다.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인식이 확고해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거란에서 이제 사신들과 함께 선물로 이제 낙타를 50마리를 보내와요. 그런데 거란 사신들을 전부 이도에 보내버리고, 그 다음 낙타를 다리 밑에 이제 매여 놓아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보면 참 어찌 본다면 황당한 처사이기도 하지만 이럴 정도로 거란에 대한 배척의식이 뚜렷했다. 이 내치와 관련해서 태조의 정치는 호족 우대 정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왕건의 고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호족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족의 나라. 그러니까 왕건 본인도 호족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왕건과 호족의 연합정권?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호족 연합정권. 보통은 이제 많은 나라들의 건국사를 보면 이런 자신을 두어서 이제 건국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정하게 제압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보통 상례잖아요. 그렇죠. 공신들을 이제 책봉한 다음에 나중에 또 처벌한다든가 그래서 힘을 약화시키고 이러는데, 왕건은 투제일관 이 호족들을 아주 잘 우대하는 것으로 돌아가신 죽는 그날까지 이제 이 정책을 유지를 합니다. 일관되게. 네네. 그러면서 각 호족들이 이제 지방에 자기 세력들을 갖고 있잖아요. 지방에 땅도 있고 자기 세력들이 다 있는데, 이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벼슬을 주고, 또 뭐 역분전이라고 해서 토지도 나눠주고,
그러다 이제 기인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자식들 중앙에 불러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인질인 측면도 있어요. 호족들이 와서 이제 아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함부로 뭐 하지 못하게 하는. 또 사심관이라고 해가지고 경주의 사심관으로 경순왕을 세우면서 경주에 있는 이제 부호장, 향리죠. 이하의 모든 이들을 이제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주는 그런 셈이죠. 네. 그 경주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순왕의 권한이 웬만한 중앙관리보다 훨씬 강한 거죠. 근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호족들에게 다 자기 지역의 사심권을 삼습니다. 이러니까 호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 세상인 거예요. 네. 자기의 본래 있었던 권한은 권한대로, 재산은 재산대로 다 유지하면서 더 재산도 늘고 권력과 지위도 더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왕건이 호족과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왕건이 왜 호족들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취한 대표적인 정책이 결혼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왕건이 건국 이전까지는 부인이 2명이었는데 건국 이후에 무려 27명의 부인을 뒀어요. 그 부인 숫자로는 아마 최고다. 29명. 모두 유력한 지방 호족의 딸들이었다라는. 그것도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호족들과 연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결혼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왜냐면 호족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고, 이 모든 호족들의 딸들을 다 부인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으면 29명을 훨씬 넘어섰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취한 게 이제 왕씨성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족들한테 너 앞으로 왕씨를 해라. 이 의미는 뭐냐면 너는 이제 나랑 한 집안이다. 즉,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한 집안이니까 함께 가는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왕건의 구려는 그야말로 호족의 나라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 태조 왕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훈요 10조입니다. 왕건이 죽기 한 달 전에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 이 훈요 10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병주 교수님, 일단 훈요 10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어떤 건지 좀. 가르칠 훈, 우리 요점할 때 요점입니다. 아주 핵심 요약 10가지 사항 이러면서 왕건이 죽기 한 달 전에 박수리라는 인물을 불러가지고 사실은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박수리한테 다 부탁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10가지 원칙 이거 아마 받으셔라. 그리고 이때 아마 고려 왕실이라든가 관리들은 이거 다 어디에다가 붙여놓고 우리 예전에 우리 한때 국민교육헌장 외우듯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는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이제 그 고려의 어떤 기본 통치 방침 이걸로 쭉 관리들이랑 두루 이제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핵심 내용은 이제 그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관리들한테는 아마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한참 지나서 그런 거에 전쟁 지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최양의 집에선가 이게 발견이 되는데, 이게 1조와 2조는 이제 고려라고 하는 것은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업에 기초해서 이제 세워진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고려하면 불교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라 이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조선이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개성안에만 해도 10개의 절들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더 이상은 짓지 마라. 이후에 왕자라든가 왕후라든가 무슨 또는 어떤 재산가들이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이 절을 이제 건립하는 게 막 난립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경계하는 얘기를 뒤에 붙여놓습니다. 불교의 사적 그런 그 활용의 폐단을 미리 경계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불교를 강조하면서도 그 폐단을 이제 같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이제 정말 빼난 어떤 대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조 보면은 왕위는 맏아들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맏아들이 어질지 못하면 그 다음 아들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거든요. 실제 이제 정자계승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동양에서 일반적인 그 왕위계승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질지 못함이라고 한 단서를 따라서 이제
사남, 자질이 안 되면. 사남, 사남에게도 승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이것이 진날 수많은 이 형제 승계의 한 원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고려는 형제 승계가 되게 많고 바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 둘째 해중에서 이은 왕들이 바로 정종, 광종이 다 동생들이죠. 예, 형제 승계죠. 그리고 사조는 외교 관계인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상이 다르므로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당 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문물을 따를 것은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의 독자성을 굉장히 독특한 문구예요. 우리 나름의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거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에서 본 것처럼 짐승과 같은 나라. 짐승과 같은 나라이므로 강조하지 마라. 그들의 의관 제도는 절대 따르지 마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서경을 중요시할 것. 앞에서 소개했지만 이 북진 정책의 어떤 전진 기지로서 서경을 자주 방문하고 이 평양성을 이제 또 실제 구축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육조는 연등이하고 팔간회를 성실하게 열 거예요. 그 연등이는 불교 행사니까 뭐 고려가 불교 국가니까 당연한데 팔간회 같이 전통적인 그런 행사도 인정을 하라. 이런 것을 이제 또 강조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칠조는 왕이 된 자는 바른 말을 받아들이고 남을 헐뜯는 말을 멀리할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언론 같은 거 이런 걸 제대로 이제 수용을 하고 또 이제 남을 뭐 참수하거나 이런 것들 뭐 요즘으로 치면 간신들은 멀리해라. 그리고 이 부분 또 이제 한때는 좀 논란이 됐는데 차영산맥 이남과 공주강 밖의 사람들은 쓰지 말 것. 이것이 이제 너무 뭐 전라도 지역 차별론 이런 이야기도 한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백제를 이제 멸망시키는데 그만큼 힘들었다. 그런 상황을 이제 보이는 장면이지 실제적으로 뭐 고려시대 전체적으로 뭐 전라도 차별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리들의 녹봉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고 농민의 부담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농민의 부담을 가볍게 할 것.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을 수치하는 데 있어서 좀 이 법도가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이 새 시대의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환영할 만한 요 마지막 내용을 특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왕은 근심이 없을 때는 경계하고 특히 옛일을 거울 삼아 오늘을 경계하라. 이게 좀 역사를 중요하라는 거죠. 옛날의 역사를 거울 삼아.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역사도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박하백님도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촬영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촬영산맥, 이렇게 촬영산맥, 그 다음에 공주강이 이제 금강으로 해석이 돼서 그래서 금강 밑에 이건 뭐 호남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봐라. 고려 때 왕건부터도 이미 호남 차별은 이제 시작됐고 그럴만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되도 않는 지역 차별 주장들을 이제 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반역의 땅이다 해서부터 실제 근데 그 호남 사람들 쓰지 않았냐면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제 전주 일대 정도로 봐서 후백제의 수도잖아요. 그동안 이 삼한을 통일하는데 자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던 이 후백제, 특히 그 핵심이었던 전주에 대한 그 속에 있었던 이제 원한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자, 이 훈유 10조 마무리하면서 두 분, 뭐 특별히 좀 강조하거나 오늘날 관점에서 봐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왕이 된 자는 바른 말을 받아들이고 남을 헐뜯는 말을 멀리할 것. 이게 지금의 집권 세력한테도 좀 권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앞에서 언급했지만 결국 농민들의 부담을 가볍게 하라. 어떻게 보면 결국 새로운 왕조가 건국되었을 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후삼국 간의 어떤 오랜 내란을 거치면서 다시 삼만이 통일된 이후에 분명히 통일신라 당시보다 고려가 진보한 면모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를테면 신라의 골품제도가 물론 신라 말기에 가서 거의 이제 상당히 막 흐트러지고 있긴 했었지만은 그와 같은 이제 도저히 넘볼 수 없었던 뚜렷한 계급제도가 이때 와서 물론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숱한 뭐 전쟁 영웅들이 농민 출신이 뭐 출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넘을 수 없었던 그런 확실한 어떤 계급상의 구분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옅어졌다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굉장히 진일보한
세상으로의 진입이 아닌가 네,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시대의 영웅 태조가 훈요 10조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는데요. 과연 이 태조 왕건 이후의 고려 역사, 태조의 유훈대로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대왕 태종의 시대로 이어가겠습니다.